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 첫눈 내린 걸 눈으로 확인하셨나요? 저는 팟짱 녹음 때문에 주로 새벽에 집을 나서는데요. 제 눈으로 직접 약 1mm가량? 정말 소량이긴 한데 소복히 차창을 덮은 하얀색 눈을 직접 보았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세상이 저 눈처럼 좀 밝아지면 어떨까? 그럼 참 좋겠는데. 그렇지만 지금 우리 세상은 그야말로 암흑같이 더러운 것 투성이죠. 그래도 오늘 하얀 눈 생각하시면서 행복한 금요일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당한 쌍용자동차 노동자 153명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어제 나왔죠. 항소심 재판 결과를 뒤집고 정리해고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노동자들은 벼랑 끝 사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면서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라고 밝히면서 정리해고가 타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기업의 해고 자유를 폭넓게 인정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더 보다 명징해졌다라는 것이 큰 사회적 쟁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심재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번 판결로 경영위기가 있을 때 정리해고 인원 규모를 훨씬 더 늘려도 용인하는 판례가 굳어지게 됐다라고 밝히면서 갈수록 사용자 쪽에 더 유리하게 선고를 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비정규직 노동자 800만 시대, 우리 노동자들은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팟짱은 오늘 전혀 다른 뉴스와 색깔 있는 인터뷰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법조팀 안홍기 기자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쌍용자동차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에서는 지난달 소천한 가수 신해철 씨의 절친이자 바른음원 협동조합 대표, 또 락밴드 신하위의 리더인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아침에 가장 두려웠던 것은 혹시나 정말 이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법부가 이 친자본 반노동 정책을 일관하는 이 박근혜 정부의 하수인 역할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정말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도 있겠구나. 주변에 재판 끝나고 많은 분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솔직한 얘기로 6년 동안 싸워보니까 별의별 걸 다 싸워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남은 해고자들 어떻게 보듬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말로 위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죽이는 짜고 그냥 벗어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이럴 수가 있어. 법이 어디 있나? 무법천지다. 원래 우리가 이게 뭐 이거 다 들고 이렇게 다 이거 기념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아쉽네요. 영원한 정리해고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좋아.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4년 넘게 진행이 됐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쌍용차 사측의 정리해고는 유효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 이어서 승소를 기대했던 노동자들은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면서 법정에서 눈물을 쏟았는데요. 지난 13일 재판 과정을 직접 취재했던 오마이뉴스 법조팀 안홍기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홍기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어제 재판이 있었어요.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참, 침묵, 눈물, 네. 할 말이 없음, 이런 상태. 그리고 가족들도, 네. 가족들은 물론,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왔겠죠. 근데, 가족들도, 아빠를 위로하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분위기가 굉장히 그야말로 네. 예, 그야말로 이제 법정 안에서는 계속 오래 있지 못하고 판결이 네. 나면 이제 나오니까 네네. 법정 밖에서 말없이 담배만 태우시는 해고 노동자들도 있고 변호사들도 할 말을 잊은 채 계속 기자회견도 그렇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네네.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기자들도 네. 기자들도 눈물을 보인 기자들이 있었죠. 네. 현장 취재를 오랫동안 해왔던 기자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기도 했군요. 네. 그런데 이번 재판이 항소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내용이었어요. 네. 대법원 3부 판결문에서 주로 주장한 핵심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일단 고등법원에서 네. 서울 고등법원에서 해고는 무효다라고 했던 큰 두 가지 줄기, 네. 신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느냐, 네. 두 번째 네. 해고 회피 노력을 네네. 다 했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두 개를 가지고 고등법원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니까, 네. 근로기준법 24조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니까 네. 이건 해고는 무효다라고 네. 하였는데, 네. 거기서 고등법원에서 했던 항목 하나를 네. 거의 모두를 대법원이 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유형자산 손상 차손을 과다 계상해가지고 네. 단기 손실을 갑자기 마이너스 7천억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떻게 보면 회계 조작으로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합리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사실 지난 항소심 재판부는 해고는 무효다라고 판결을 할 때 2009년 8월 당시 이 쌍용자동차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1,300억 대출받은 예, 사실 여기에 근거해서 정리해고 말고도 사실은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다른 그렇죠. 방법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예, 한 것 예. 같은데요. 이번 예, 대법은 예, 예. 전혀 그게 아니라고 본 거란 얘기죠? 예, 대법원에서는 네. 그때 해고는 2008년 4월에 이제 됐고, 네. 대출은 2008년 8월에 네네. 이루어졌는데 산업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빌렸죠. 네. 근데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아니 회사가 이렇게 땅이 네. 담보 물건도 설정이 안 된 이런 많은 땅 자산이 있는데도 네. 그 자산을 이용해서 유동성 위기를 해소를 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네. 정리해고부터 생각한 건 잘못이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고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실행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네. 일관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네. 이제 이게 1,300억 빌리긴 했는데 네. 1,300억을 빌려줄 때 산업은행이 정리해고라든지 그런 인적 구조조정을 전제로 했고, 네. 그 다음에 1,300억을 구조조정 자금으로만 써라고 한 점으로 보아서는, 네. 쌍용차가 자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거에 네. 대해서 변호인들은, 네. 아니, 산업은행만 돈 빌려주는 곳이냐, 네.
노조 측 담보가 변호인인 있으면, 거죠? 예, 그렇죠. 네. 그 노조 측 변호인들인데요. 아니 자산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 유동성 위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어찌됐든 이번 판결에 대한 변호인들의 입장을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변호인들은 이걸 좀 어떻게 계속 이어갈 생각이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습니까? 일단 이거는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네. 파기환송이 되어서 고등법으로 돌아갑니다. 네. 돌아가는데 네. 변호인들은 네. 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결정 내용이 네. 파기환송심 자체에서 그 기속력은 없다. 그러니까 네. 그 판결문 내용대로 네. 판결문 내용대로 그 고법이 따라가야 될 의무는 없다. 특히 이제 그 파기환송심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오고 네.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는 네. 이제 파기환송심도 해고는 무효다라는 결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결정을 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네. 최대한 그 대법원에서 다뤄진 내용들 이외의 네. 새로운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새로운 내용의 사실관계들을 제시하면서 네. 파기환송심을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에서 약간 좀 뭐랄까, 저는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네. 제가 보았을 때도 조금 이상한 것도 있긴 했습니다. 네. 뭐냐면 그 해고, 그러니까 인적 구조 조정의 그 규모를 결정하는 데에는 네. 경영자의 판단이 우선된다. 네.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한 부분인데요. 예, 예. 그 근거로 이제 대법원은 뭐 그 구조조정을 하는데 근거로 모답스 기법이나 네. 뭐 HPV나 뭐 이런 그거를 했다라고 네. 했는데, 모답스 기법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예.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 이 노동자의 어떤 그 효율, 네. 사람을 얼마나 투입해야 될 것이냐, 그 효율을 따지는데 신체의 뭐 거리와 뭐 이런 세세하게 아주 정밀하게 해서 네. 그 효율을 따지는 건데, 음. 쌍용차에서는 2,646명의 인적 구조 조정을 한다는 그 규모의 근거로 네. 모답스를 했다라고 했지만, 네.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네네. 아니 모답스를 했다고는 했지만 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했는지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네네.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 구조조정 규모 산출이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법원은 네. 그 규모가 그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는 고법의 판단 잘못됐다고 하면서 근거로 모답스를 활용했다라는 네. 거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들의 신체 각 부분이 움직이는 동작 뭐 이런 것들을 뭐 거리 비율로 나타내서 시간 데이터 카드에 따라서 표준 시간을 구하는 이른바 그렇죠. 표준 네, 네. 시간 측정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뭐 공정 각 그 라인별로 레이아웃을 검정하고 뭐 적정 인력 규모를 산출했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이것은 사실 그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있는 부분이 아닌가. 고등법원에서 이거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서 네. 어떻게 했는지 우리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네네.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해서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네네. 대법원에서는 네. 그렇게 모답스를 했으니까 됐다. 합리적인 것 같다. 이렇게 한 거죠.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파기환송심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주요 되지 쟁점이 않을까 될 하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리스트 신대철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장윤선의 팥장을 듣고 계십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27일이죠. 느닷없이 하늘로 떠난 가수 신해철 씨의 의료과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서 진실규명으로 이끌고 계신 가수 신해철 씨의 절친이시자 바른음원 협동조합 대표이시고 또 락밴드 신하위의 리더이신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뭐 반갑게 인사하기도 조금 어려운 네. 상황이네요. 지금 벌써 16일 신해철 씨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난 지 16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신해철 씨의 팬들이 굉장히 가슴 한켠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듯한 그런 그렇죠. 느낌을 네. 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굉장히 가까웠던 분이 이렇게 느닷없이 세상을 떠나게 돼서 요새는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할 일은 이제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뭐 신해철 씨 쪽에 이제 법무팀도 있고 또 소속사 관계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조금 뒤로 물러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결과가 어떻게 이제 전개가 어떻게 나타날지 이제 두고 봐야죠. 이제 저도 두고 보고 뭐 중간에 뭐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또 기꺼이 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하여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오늘 11일인데요. 저희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11일 오늘 부인께서 신해철 씨의 부인께서 경찰 조사를 받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혹시 그 현장에 같이 갔다 오셨나요? 그렇진 않고요. 네. 네. 저는 뭐 이제 또 이제 밀린 일이 많아서 네. 제가 또 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멀리서지만 좀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지난 9일 뭐 어제 그제인데요. 네. 그 스카이 병원장이 9시간 20분 정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쟁점이 됐던 위축소술 여부에 대해서 자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기자들에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글쎄요, 그게 참. 네. 뭐 국가수 부검 결과도 있고 이미 네. 거기서도 위축소술한 흔적이 있다라고 네. 분명히 이제 그런 소견이 나왔었는데 네. 어떻게 그거 뭐 자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요. 네. 아니면 뭐 본인이 손대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다른 의사가 했다는 얘기인지 네. 뭐 진위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그렇게 우겨도 되는 건지 솔직히 저는 좀 사실 좀 화가 나고요. 네. 그래서 좀 일단은 그분이 좀 뭐랄까 그래도 도의적인 뭐랄까 유감 표명 정도는 네. 하고 뭐 본인이 뭐 어쨌든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네. 우선은 좀 뭐 사과성 어떤 그런 발언을 좀 해주시고 네. 그래도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무조건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니까 네. 참 저 같은 사람들 정말 사실 뭐 화가 많이 나고요. 네.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네. 뭐 일단 본인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주장을 해야 아무래도 뭐 좀 본인에게 돌아올 과실 여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지난달 24일 또 지난달 27일 연거쳐서 사실상 이게 의료사고라는 걸 직감하는 내용의 글들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뭐 각오해라, 해쳐라, 내가 복수해줄게 이런 등등의 글을 올리셨는데요. 실제로 24일 날 신해철 씨를 마지막
만났던 건데 그때 당시에 상황을 이건 의료사고다라고 직감할 수 있었던 어떤 표징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17일 날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입원 수술을 했었죠. 네. 하고 나서 병원에 뭐 입원했다라는 거는 뭐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뭐 며칠이죠? 22일이었나요? 네. 이제 심정지가 일어나고 했던 이제 그 일을 이제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네네. 접하게 됐고요. 네. 그래도 하여간 뭐 조금 이제 이 불길한 예감은 좀 들었지만은 그래도 뭐 잘 이겨내지 않을까 해서 네. 이제 그쪽 이제 측근 이제 매니저한테도 제가 문자를 보냈죠. 그래서 네네. 지금 상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좋지 않다라고 이제 그런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그 매니저는 병원에 계속 같이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랬었죠.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24일 날 제가 이제 춘천에서 이제 공연이 있었어요. 네네. 공연을 하던 중간에 이제 매니저로부터 이제 문자 한 통을 받았죠. 이제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르니까 병원에 한번 오시라 이제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또 전화를 이제 급히 제가 했었죠. 네. 이제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안 좋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공연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달려간 거예요. 네. 아산병원으로 이제 갔죠. 가서 이제 봤더니 중환자실에 이제 누워 있는데 네. 그래도 저는 뭐 의식이 좀 있거나 네네. 뭐 그런 정도인 줄 알았더니 네. 이미 의식이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네. 이미 뇌사가 진행 중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왔다. 정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뭐라 그럴까요? 진짜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좀 이해가 안 가고 네. 믿을 수가 없고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좀 알아봤어요. 네. 좀 알아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내용 이제 지금 언론에 이제 이미 네. 보도된 내용들을 이제 그때 당시에 알게 됐죠. 네. 그래서 뭐 3가지 수술을 한꺼번에 했었고 네. 그리고 위 축소술을 본인에게 동의받지 않고 네. 했었다. 그리고 자기의 천공이 있었다라는 네. 얘기까지도 제가 이제 알게 됐고 네. 이건 뭐 직감적인 게 아니라 네. 이건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의료 사고다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접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이제 SNS에 이제 그 글을 올렸죠. 네. 이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너무 분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이거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과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 안 되겠다. 이건 뭐 신해철이라는 사람의 어떤 죽음 뭐 이것도 정말 억울한 일인데 이게 만약에 뭐 자연사라든지 뭐 네. 그동안 뭐 지병이 있었다라든지 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건 병원에서 어떤 의료 과실로 인한 그런 사망에 이르게 된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일단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과격하고 조금 거칠었지만은 이건 좀 그런 글들을 계속 올리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 스카이 병원이라는 병원은 그 신해철 씨가 계속 다녔던 꽤 잘 알고 지냈던 병원장 그 강원장이라는 사람은 네, 좀 네.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관계가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죠. 네.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하지만 뭐 이제 그분이 보통 뭐 연예인들 대상으로 많이 뭐 이런 영업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연예인 네. 상대로. 네, 뭐 TV에서 나오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연예인들하고 관계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네, 병원 그럼요. 운영하는 네. 데 입장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서비스 해주듯이 마치 협찬해 주듯이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병원 수술을 서비스나 협찬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게 병원 입장에서 이제 병원을 띄우기 위해서 네. 뭐 이 병원에 어떤 연예인들 다녀갔다 뭐 이런 홍보용으로. 그렇죠. 홍보용 영업용이죠.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네네. 정황을 봤을 때 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나 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네. 그러니 뭐 일단은 거기서 이제 위밴드 수술을 이제 받았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네. 그 위밴드 수술이 상당히 위험한 수술이다 생각보다 네. 그리고 후유증이 있다. 네. 후유증이 심해서 나중에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네. 제가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네네. 어쨌든 그런 뭐 비슷한 사례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뭐 이 최근에 과정에서. 알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 실제로 그 지난 25일간의 그 일지를 쭉 정리를 한 걸 보니까 실제로 병원 측에서 위축수술은 잘 됐다. 그리고 이제 그 뷔페 가도 2접시 이상은 못 드시게 되고 뭐 이렇게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무조건 금식하라 그랬는데 그거를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수 부검 결과 그다음에 강 원장의 주장 이게 계속 충돌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뭐 강 원장의 주장이 맞다면 국가수가 엉터리로 부검한 거죠. 그렇다면은 네, 그건 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진실은 꼭 밝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오늘 그 부인의 조사에서도 조사 과정에서도 상당한 이제 진실에 접근할 만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스카이 병원에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 루머 유포자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루머 유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만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병원이요. 어쨌든 자신들의 잘못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기본도 지키지 않으면서 느닷없이 뭐 루머 유포자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 무슨 그 사정 당국 같아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항상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요. 네, 비슷한 사례의 환자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 저도 이제 언론 통해서 알았는데 네. 아마 거의 같은 케이스로 이제 사망하신 분이 또 계셨다라는 것도 그 이제, 병원에서요? 예. 네. 그리고 똑같이 이제 그 병원에서 위밴드 수술 이후 후유증으로 네. 뭐 또 이제 아산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 네.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언론에 네. 통해서 제가 이제 봤던 내용인데 제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긴 참 그렇지만은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연주자니까 네. 제가 만약에 어떤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공연을 하는데 네. 어떤 곡을 자꾸 틀려요. 네. 제가 만약에 자꾸 틀려요. 연주하면서. 예. 네. 그러면은 관객들이 볼 때 네. 저 사람이 뭐 연습을 안 하나 보다 요새 네. 라고 보거나 실력이 안 되는구나 라고 아마 그렇게 볼 겁니다. 네. 근데 병원에서 만약에 그런 실수가 계속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계속 되풀이된다면은 네. 그걸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이거 실력 없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런 사건이 계속 되풀이되어 왔다라는 거는 네. 그 병원의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네. 그런 증거고요. 네. 그리고 항상 그 의료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항상 네. 이겨왔던 거죠. 그러니까 병원이. 그러니까 이번 건도 이렇게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대처하면은 본인들이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용납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법정에서 이게 네.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네. 그걸 떠나서 이건 네. 좀 정말 이건 윤리적으로 네. 좀 문제가 있다라고 네. 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실제로 양심적인 의사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한다 나는. 네. 그리고 그렇지만 이 의료계의 무건의 카르텔, 그리고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서울대 동문, 의대 동문 구하기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 사고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죠. 법정에서도 또 전문가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늘 지난한 다툼 끝에 결국에는 병원이 승리하는 쪽으로 일부 승소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피해자들이 아주 조금 구제받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주신 일반인들의 사례는 여전히 피해자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나마 신해철 씨처럼 유명한 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네. 그렇게 됐고 신해철 씨의 지금의 죽음은 진짜 그냥 워낙 유명한 인물이고 네. 그의 죽음이 그렇게 이런 간단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속속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뭐랄까요, 이제 각인이 됐다 그럴까요? 네. 하여간 참. 근데 저는 그래요. 이게 여태까지는 의료 사고가 항상 병원 측에 유리하고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의료에 대해서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네.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복잡한 의료 용어, 네. 법률 용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이번 사건만큼은 이건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건이 만약에 병원의 승소로 만약에 끝난다라고 네. 한다면은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 건만큼은 또 뭔가 좀 진실이 밝혀져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소송에서만큼은 진실이 정의가 이기는 소송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병원 문 닫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요? 저 혼자는 못하죠. 저 혼자는 못하고 그 병원에 누가 가겠습니까? 네. 아무도 안 갈 것 같아요. 가시겠어요 거기? 아니요. 저는 안 갑니다. 무서워서 못 갑니다. 거짓말로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소송 과정에서 진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 될 텐데, 지금 돌아가신 분은 말씀이 없으시고 살아있는 의료진이 그야말로 정말 도의적 차원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양심에 자문을 해보는 이런 기회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돌아가셨을 때요. 사실 부검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고 받는 과정 어땠습니까? 참 그날 이제 발인하고 네. 이제 화장장으로 이제 이동을 다 했죠. 네. 하고 나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아 이제 화장이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굉장히 극적이었어요. 굉장히 네. 이건 뭐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이. 네. 이제 법률 전문가 이제 의료 분쟁에 대한 이제 법률 전문가가 계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변호사. 제 신분은 제가 밝혀드릴 수 개인적으로 없고요. 그렇고, 예, 네. 예. 이제 모 인사께서 네. 이제 만약에 이 건이 그냥 화장하고 그냥 오늘로 끝. 네. 신해철은 돌아가시고 뭐 더 이상 뭐 그냥 우리끼리 슬퍼하자. 만약에 그런 거라면 오늘 해도 된다. 화장해도 된다. 그런데 만약에 법정까지 가서 이거 진실을 가리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부검을 해야 된다. 네. 라는 이제 주장을 하셨죠. 그게 몇 시 정도 돼요? 정확히 제가 시간 약 한 30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30분 전이었고 이제 그러면은 화장터에 가서 네네 거기서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동료 가수분들 이제 뭐 싸이 씨라든지 네. 이승철 씨, 또 윤종신 씨, 유희열 씨, 네. 뭐 또 남궁현 씨 네. 등등 이제 동료 음악인들이 네. 그럼 우리가 설득을 해보자. 이거 아니지 않느냐 진짜. 네. 라고 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가족 설득에 나섰어요. 네. 그래서 약 한 10여 분간 이제 유족분들 이제 설득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유족 회의가 이제 가족 회의가 있었죠. 네네. 약 한 5분 정도 회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마음을 돌리고 네. 그러면은 부검을 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됐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급하게 이제 그 기자회견 발표도 하고요. 네, 그랬었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고인의 이제 시신을 이제 국가수로 이제 네. 경찰에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요.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극적으로 이제 반전이 일어났죠 거기서. 네. 그 의료 분쟁 전문가라는 분의 판단이 굉장히 결정적이었던 거네요. 네, 결정적이었는데 네. 이제 그것도 그렇고 동료들의 어떤 적극적인 이제 설득, 네. 그게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그 얘기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들도 그 받아들이기 참 힘든 일이고, 그래도 굉장히 용기를 갖고 아주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 같이 가서 설득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저도 참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사실 그날의 네. 네. 그래도 그 의료 분쟁 전문가의 판단, 그리고 또 신해철 씨와 함께했던 뮤지션들의 설득, 이런 것들이 진실로 또 정의로 가는 길을 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그렇죠.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유족들이 굉장히 억울한 죽음일 수 있었던 건데, 이것을 세상에 그래도 알리고, 또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또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와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야죠.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날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동료 가수분들이 했던 얘기가 이제 저도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철이가 의문사로 가는 거는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진실을 꼭 밝혀서 그의 죽음에 있어서 뭐라 그러나요? 가서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네. 그러니까 해철이의 죽음의 그 명예를 지켜주자, 그 네. 명예를 지키자. 그러니까 뭐 그런
뜻의 이제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갔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가운데 주변 지인들이 의료 사고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의료사고 분쟁 해결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에게도 어쩌면 이번 신해철 씨 사건이 좀 수많은 억울한 죽음들의 진실 규명에 다가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해철 씨 저희에게는 굉장히 저는 세대를 함께 해온 가수여서 그분의 뭐 언어 또 행동 사회적 실천 또 정치에 이르기까지 쭉 인생을 신해철의 음악과 인생을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볼 때 그의 죽음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함께 우리가 같이 늙어가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신대철 기타리스트 신대철에게 가수 신해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해철이하고 알게 된 건 한 이제 20여 년 이제 전 됐죠. 네. 20여 년이 아마 넘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와 아주 급속도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시기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3년.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뭐 소위 뭐 선후배 관계 네. 뭐 그랬고. 뭐 이제 무대에서 만나거나 네. 이제 뭐 방송국에서 만나거나 이제 뭐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도 네, 이제 네. 아주 재능 있는 후배다. 아주 네. 그랬지만은 이제 최근에 좀 사적으로도 만나고 네. 이제 그랬었죠. 음악적 교류도 이제 많이 했었고 그래서 약 한 3년 전부터 이제 해철하고 같이 많이 놀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노셨습니까? 뭐 음악하면서 놀았죠. 그러니까 네. 뭐 그 작업실도 가고 뭐 저희 작업실도 오고 네. 그래서 같이 뭐 한번 뭔가 도모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같이 뭐 작업도 좀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가 생각이 마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뭐 끊이질 않아요. 아주 그리고 전에는 몰랐었는데 네. 이 친구는 하루 종일 음악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참 아주 바람직한 바람직한 음악인의 모습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감탄을 몇 번 했어요. 네. 친구가 괜히 신해철이 아니구나. 네. 보통은 가수들이 네. 보통 이제 노래를 열심히 하고 이제 인기 관리에 뭐 열심히 하는 거 정도잖아요. 근데 네네. 이 친구는 그거 이외에 네. 정말 음악가로서의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했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뭐 작곡가이기도 했고 작사가이기도 했고 네. 또 프로듀서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자기가 제일 못한 게 노래라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정도로 음악에 대한 열정 뭐 이런 것들 정말 대단한 그런 친구였어요. 네. 서태지 씨를 향해서는 음악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그렇지만 음악을 잘 몰랐다. 처음에 그를 만났을 때 이제 그런 평을 책에서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신해철은 굉장히 음악을 잘 아는 뮤지션이었다. 잘 알아요. 잘 알고.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성격이 꼼꼼한 성격인데 네. 꼼꼼하게 많이 알아요. 우리 같이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예. 아주 디테일한 면까지. 또 아주 인문학에 또 아주 또 밝은 친구라 네. 또 뭐 역사라든지 음악사라든지 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 다방면에 하여간 재능이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그가 지금 살아있다면 어떤 음악을 남겼을까요? 앞으로 더.
미발표 곡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제가 들어본 것만 해도 상당히 되는데 네. 참 그 곡들이 발표가 안 되고 네.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갔어도 그의 음악이 계속 울려 퍼져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살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이제 쉽지 않겠지만요. 그런 그의 미발표 곡들이 이제 발표되는 거는 이제 상당히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또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가 미처 다 이루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좀 또 세상 밖으로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3년간 신해철 씨하고 자주 놀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가 고민했던 한국 사회, 현대 사회는 좀 어떤 거였나요? 어떤 문제에 제일 과격하게 열받아하고 어떤 문제를 가장 치열하게 사랑했고 또 어떤 문제를 가장 슬퍼했던 그런 아티스트였나요? 결국 이제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정의에 대한 문제 그런 거에 항상 고민했었고 뭐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도처에 널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었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음악으로도 녹여내고 싶어 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런 작업들 더 할 수 있는데 이전에 했던 거와는 또 다른 차원의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하고 갔다라는 게 참 안타깝고요. 네. 아마 그의 뜻을 기리고 또 그가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또 그리워하는 많은 또 동료 후배 뮤지션들이 있으니 네. 그들이 또 이어서 하지 않을까. 네. 네. 장윤선의 팟짱. 제가 사실 굉장히 지금 너무 가까운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사실 그분에 대해서 여쭙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실례인데 제가 무려 30분간 거의 고문을 하다시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인터뷰집 뛰는 게가 행복하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바로 신해철 씨 부음 이튿날이죠. 28일 이 책이 발행이 됐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이 책도 좀 같이 북콘서트 이런 거 신해철 씨랑 같이 하고 그랬으면 정말 좋았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얘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게 뭐 특별히 하고 싶었던 얘기보다도요. 네. 그냥 8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뭐 이제 한국 현대 음악사에 네. 나라는 존재는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라는 것도 이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네. 또 음악이라는 게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네. 것들이라 저도 누구한테 또 영향을 받았고요. 네. 저한테도 또 누군가 영향을 받았을 거고요. 어떤 그런 것들이 뭐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되고 뭐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재미나게 한번 풀어보자. 뭐 네네. 심각하지 않게. 예. 네, 그렇게 한번 기획을 했었던 거고요. 네. 김철영 PD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신 겁니까? 그가 먼저 내자고 했죠. 김철영 PD가 이제 아마 중학교 때부터 신하위 음악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본인 말로는 이제 신하위 신대철이라는 사람이
저희 부친이신 신중현과는 다른 네. 독자적인 행보를 걸어온 음악인이다라는 걸 자기가 증명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 네. 뭐 그런 접근으로 일단 글을 쓴 것 같아요. 근데 네. 하여간 근데 대부분 이게 음주 상태에서 한 기담이라 그런 게 솔직합니다. 그런 게 그 울림이 독자들한테 네. 울림이 크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렇게 원고 보고요. 네. 진짜 많이 쳐냈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지 막 이러면서 그래도 그 이 책을 통해서 저 다시 한번 그 우리 한국 락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현 선생님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이렇게 네. 생각하는 계기도 됐던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한국 현대 음악에 대해서 네. 그 한국 현대 음악의 어떤 뿌리 그리고 그 계보 뭐 이런 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저는 그 이 책 가운데서 재밌는 대목이 이런 거였어요. 예술 작업은 이기적인 작업이다. 그리고 심지 있게 이기적으로 끝까지 끌고 나가는 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그 실제로 이게 뭐랄까요 음악에서 이를테면 그 좀 주변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는 좀 눈 감고 내 음악에 대해서만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쁘다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엔 깨시민으로 더 평가도 받으시고 또 사회 정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요 정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음악인이지만 한국 사회에 대해서 결코 정의에 대해서 눈 감지 않는 그런 음악인으로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과천이시고요. 음악이 뭐 예술 작업이 이기적이다라는 거는 사실 어떤 작가라는 입장에서 네. 사실은 뭐 누군가 조언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다 주변에서 하지만은 결국 그 작가가 만드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심지 있게 본인의 생각을 작품에다 이제 투영하고 그걸 이제 모두 다 이제 즐길 수 있게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기적이다라는 거고요.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라는 것조차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거죠. 그런 면에서 네. 그런 정도로. 네. 자세한 것은 그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런데 왜 제목은 뛰는 게가 행복하다예요?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사냥개를 한 마리 키운 적 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망원동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쪽에 이제 그 한강변에 이제 나가서 새벽에 네. 나가서 이제 개가 좀 크니까 네. 낮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이제 산책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네. 이제 얼마나 개인가요? 사냥개라고 하면 꽤 크죠. 네. 상당히 크죠. 네. 네. 근데 이제 새벽에 이제 나가서 한강변에다 이렇게 풀어놔요. 네. 그 개를. 네, 그럼 이제 미친 듯이 뛰죠, 얘가. 그 모습을 보고 뛰는 게가 행복하다. 라는 걸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모습을 보고 영감 와서 이제 연주 음악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네. 예, 신화의 9집 앨범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연주곡인데요. 네. 이제 그 곡 제목이 이제 뛰는 게가 행복하다라는 곡이고, 이제 책 제목은 사실은 보통은 출판사에서 많이 정하잖아요. 그렇죠. 판매를 목적으로. 예.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제 이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하셔서 뭐 괜찮은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오케이 했죠. 이렇게. 네. 그런데 저는 목줄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랄까 현대인들이 다 어딘가에 직장이면 직장이라는 목줄, 학교면 학교라는 목줄,
또 뭐 어딘가에 목줄을 다 메고 네. 살고 있는데 아마도 대개의 이 팟짱 청취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정말 그 이 목줄을 좀 풀고 행복하게 뛰고 싶다 이렇게 그 어떤 그 해방구 뭐 그런 걸 좀 찾고 싶은데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음악이 또 그런 출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음악은 항상 그런 역할을 해왔죠. 네. 그런 역할을 해왔고 음악이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은 일단 뭐랄까 환상을 심어준다. 네, 괜히 행복해지죠. 네, 현실하고는 다른 어떤 네. 현실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뭐랄까 좀 환상에 대한 경험. 네. 뭐 거창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그 역할을 뭐 해왔던 게 이제 음악이고 또 특히 대중음악이었고 그랬는데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바음협이라고 이제 네. 뭐 협동조합도 네, 지금 다음 하고 이어서 있는데 할 얘기입니다. 네, 거기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음악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음악 환경이 네. 정말 이전과는 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이제 뭐랄까 좀 좋지 않은 그런 피폐해졌죠. 그런 환경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네. 이전에 뭐 좋은 시절도 있었고 네. 소위 말해서 그리고 뭐 정말 여러 가지 그 이제 매체에 대한 이제 경험도 해봤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얼만큼 이게 암울한 현실인지 제가 알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네. 이 친구들이 앞으로 음악을 하겠다고 나서겠지만은 네.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얘네들이 좀 있으면 다 실업자 신세일 텐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하고 내가 꼭 사기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게 뭐 음악은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연주야, 뭐 이래 예. 맨날 글 떠들어 봐야 네. 결국 현실적으로 이 친구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되고 얘들을 우리가 실업자 양성을 하는 무슨 그런 걸 하고 있나 지금 네.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아직 후배들에게도 후배들에게 길을 좀 터줘야 되겠다. 길을 네. 만들어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제 바음협도 했었고 사실은 해철도 사실은 같이 이걸 같이 하자 네. 해가지고 지난달 초였죠. 이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같이 만나서 이제 또 이 문제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참 그게 안타깝고요. 네. 참 복잡하네요. 네. 그 바른음원 협동조합. 네. 음악인들도 협동조합을 하는구나. 저는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미래가 됐는데. 없을 겁니다. 아마 이게. 네, 아마 대한민국 최초인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도 아마 거의 유래를 찾아볼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최초.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조합원 공개 모집에도 나서셨어요. 오늘 이제 일제히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바음협이 뭐지? 이 바른음원 협동조합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청취자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음악을 유통하는 이제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제 뭐 멜론이라든지 지니라든지 뭐 엠넷 또 벅스 소리바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의 구조 이제 이게 음악이 유통은 되는데 그 분배되는 구조, 분배되는 구조 자체 굉장히 불합리하고, 네. 그러니까 음악을 만드는 권리자, 네. 그러니까 음악 생산자들에게 네. 돌아가는 몫이 없어요. 있긴 있지만 굉장히 작아요. 네. 그리고 현재 어떤 스트리밍 환경이 네. 결코 음악 하던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음악을 유통하는 회사를 위해서 지금 있는 또 그런 환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좀 바꿔보자라고 네.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협동조합을 통해서 네. 이제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이제 같이 이제 좀 함께 해서 네. 우리가 직접 플랫폼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플랫폼 만들어서 생산자에게 또 음악 관리자에게 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제가 지난번에 그 민중음악 작곡가 윤민석 씨 있잖아요. 네. 그분한테 들으니까 한 회 스트리밍 하는데 1.6원. 이 그렇죠. 맞나요? 정말 제가 그래서 아닐 거라고 막 아, 그랬는데. 제가 정확한 제가 팩트를 말씀드릴까요? 네. 아마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스트리밍 이제 무제한 보통 이제 무제한 스트리밍 쓰잖아요. 네. 이제 무제한 스트리밍을 사용할 경우 네. 한 회 스트리밍 할 때마다 이제 플랫폼 이제 음원을 이제 음원 사이트에서 네. 음원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정산해 주는 가격이 3.6원이에요. 3.6원이요. 네, 3.6원인데 3.6원이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그 작곡가한테. 생산자들에게 예. 가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저작 인접권이라는 게 또 있어요. 저작 네. 인접권은 이제 그 음악을 네. 제작한 제작사에게 돌아가는 몫인데 네. 수수료 띄고 그러면 2.1원이 돼요. 네. 2.1원이고 네. 저작권료가 발생하는 게 0.6원이고요. 네. 실현권이 발생한 실현권이 0.35원입니다. 0.36원. 1원짜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10원짜리 동전도 보기 힘든데 0.36원이라니요. 네, 그렇게 지금 이동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분배 구조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그러니까 3.6원이라는 것도 정말 황당한 얘기고요. 네. 저작 인접권으로 발생하는 게 2.1원이라는데 2.1원의 가격이 제가 가격 비교를 해보니까 이쑤시개 하나 가격이에요. 그게 이쑤시개. 네, 이쑤시개 하나 가격이고요. 예. 저작권으로 발생하는 0.6원은요. 네. 쌀 8톨 반 정도 되는 가격이고요. 쌀 8톨 반.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그 소인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걸리버 여행기에서 소인국에 와 있는 기분이 드네요. 예. 음악을 아마 즐기시는 분들 네.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도 좀 황당하실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은 네. 이게 처음에는 감이 잘 안 오세요. 이게 네. 뭐 0점 몇 원? 뭐 도대체 그게 뭐지? 뭐 이런 정도의 네. 근데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네.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문제가 확실히 있고요. 심각한 문제가 네. 있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스트리밍이 100만 회가 만약에 이루어지잖아요. 네, 네. 100만 회가 이루어지면은 그 음악을 제작한 회사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210만 원이란 얘기예요. 210만 원. 네. 네. 그거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참 많은 금액이네요. 참 많죠. 100만 회에 210만 원이. 100만 명이 한 저희가 번씩 들은 것도 대단한 일인데 네.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하는 정산하는 금액이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뮤지션한테 돌아가는 몫은 얼마일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뭐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네. 네. 결국에는 유통회사 배불리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통하는 회사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을 보유한 회사들은 돈을 벌죠. 네. 그들은 그거 하는데 무슨 공장을 짓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인터넷 상에서 그냥 물건을 팔기만 하는 건데 거의 그렇죠? 봉이 김선달 같은 시기네요. 거의 그렇죠. 네. 지금 공식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는데 3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벌써 가입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까? 현재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음악인들도 다수 가입을 하고 네, 있다고. 많은- 어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남궁현 씨가 이제 저희 가입을 해주셨고요. 네. 또 가수 리아 씨도 가입해 주셨고 또 힙합 네. 이제 래퍼 중에서도 아주 1세대 이제 힙합
뮤지션인데 이제 MC 메타라고 네. 이제 가리온이라고 굉장히 네. 유명한 그룹 있죠. 그분이 이제 최근에 가입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인디 쪽에 이제 많은 뮤지션들이 지금 현재 계속 이제 가입해 주시고 네. 계세요. 네. 이를테면 여기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같은 일반 사람도 가입을 할 수 그럼요. 있나요? 네. 음악이 뭐 사실은 듣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 같이 해야지 음악이 네. 음악이 네. 뭐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냥 일반 소비자분들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많은 혜택을 드려야죠. 저희가 뭐 서비스 음악을 이제 서비스하는 플랫폼 만들 건데 네네. 그 안에서 이제 조합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게 뭐다라고 지금 뭐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네. 그 기성 음악인들도 이리로 많이 옮겨오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냥 뭐 음악 유통을 우리한테 맡기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상당히 계시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음반이 나오면은 네. 저희에게 유통을 맡기고 싶다. 유통 수수료도 기존의 다른 회사의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싼 수수료 네. 지금으로 그러니까 음악을 만드는 생산자가 사실은 갑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요. 슈퍼 을이 되셨어요. 아니죠. 병 정도 돼요. 그러게 0.36원 죄송해요. 이제 3.6원이라고 할 뻔했어요. 야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이 바음협이 또 하나의 새로운 실험 또 하나의 어떤 그 대안의 유통 채널이 된다면 아마도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이 바음협을 통해서 많은 음원들을 접하게 되는 그러니까 유통의 길이 바뀌는 방식으로 되고 또 바음협이 이렇게 하면 다른 회사들도 거기 추세에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도록 저희 팟짱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저희가 약 1시간 정도 함께 얘기를 했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라고 해야 되죠? 오늘 뭐 이슈가 여러 가지가 돼가지고요. 네. 와이드 인터뷰가 됐습니다. 참 저는 이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음악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달픈 일이거든요. 네. 그 고달픔이 그냥 고달픔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게 뭐랄까 좀 우리나라 문화를 정말 지탱하는 하나의 큰 축으로 좀 다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고요. 네. 아직 정말 길을 못 찾고 있는 길 잃은 그 수많은 뮤지션들이 있는데 그들이 길을 찾는 어떤 그런 계기를 저희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할 얘기는 많지만은 네. 약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얘기들을 천천히 팟짱을 통해서 이야기 보따리를 함께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첫 번째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바음협 뭐 같이 함께 하겠고요. 그리고 그밖에 다른 부조리한 문제들, 그 또 신해철 씨의 의료 사고와 관련된 문제들도 팟짱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